네, 반갑습니다. 왜냐면 이거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원래 김용원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할 때 한 30분에서 40분 얘기했는데 이게 절반으로 딱 줄은 데다가 또 게다가 이제 이게 공감 저출생위원회의 활동을 그대로 리포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되게 문제는 크지만 해결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그렇듯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저출생위원회가 공감연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놀명 쉬명 그러나 아주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저출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늪과 같은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과로를 치지 말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자, 이렇게 테이블에 다 밥상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은 정책평가로 했지만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것들, 때때로는 이제 우리 죽음에 대한 거, 또 다른 나라에 잘했다는 사례, 또 북한 가족, 뭐 이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본 결과 모든 나라가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저출생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듯이 북한조차도 저출생 문제와 비혼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사실들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조금 더 대면하기 위해서 한강의 소설도 읽었다가 또 무슨 영화도 봤다가 드라마도 봤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본 거는 논의가 굉장히 무성하고 다양하고 공론이 모아지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구석구석 쓴 논문들을 조금 종합해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저출생 정책이 시작한 것은 발전국가인 60년대부터 시작해서 96년에 산하 제한 정책이 스톱을 했고, 97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선회를 했는데, 보시면 똑같이 30년이 지났는데 저출생 정책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은 성공을 거뒀는데, 출산 장려 정책은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늪에 빠진 것처럼 저렇게 효과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60년대 이후에 발전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정책 설계자들이 관념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관념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82년에서 92년 가장 넘어야 할 벽이 강했던 곳이 남아선호 사상이었기 때문에 대를 잇는다는 고전적인 관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것을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여아낙태라든가 성비 불균형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그 벽을 아주 부지런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발전 국가가 가장 했던 중요한 역할이, 저는 어떨 때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녀라는 건 거의 종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거의 비용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재설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지금도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이 집, 하여간 비용의 문제로 환산하는데 발전 국가는 성공을 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성격이 왕조 국가가 한 1500년, 식민지 근대 국가 35년, 발전주의 국가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아까 정대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6월 항쟁 이후까지 지속된 군부와 연합정권, 이래서 굉장히 오래 하향식 정책이 쏟아부으면 쏟아부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거기에
발전 국가의 1차는 우리가 굉장히 하향식의 산업화 정책, 산업화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경제 성장 정책이라 얘기를 했고, 그 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는 거의 상향식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게 파괴된 사회였다. 그러니까 근데 사회를 복원하는 문제는 그 상향도 하향도 아닌, 저는 이제 공감연대가 단어를 잘 선택해서 공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부분을 굉장히 도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도 아주 왜곡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이, 공동체적 전통은 없어지고 연고주의 전통만 남고, 또 인권도 지금까지 교사 인권 다르고 학생 인권, 북한 인권 다르고 남한 인권 다르고, 이렇게 인권이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주의적인 개념으로 되었고, 개인주의가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둔갑하는 이런 왜곡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족주의는 이제 내 가족, 내 새끼, 제일주의로, 혈족주의와 이기주의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국가를 성립한 지, 근대국가 성립을 식민지를 제외해도 한 80여 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평등이라는 것이 기본 가치이고,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69년에 남들은 다 제정을 유엔에서 차별금지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에도 차별금지법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고 제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모든 경우에 이제 갑질이 일어나고 성과 관련된 비민주적 현상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장 정책에 의해서 아까 자녀가 돈으로 환산되니까 결혼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돈으로 되면서 가족의 기능도 약화되고 해체가 되는데, 가족의 기능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제 가족사역의 기초죠. 가족의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 것에 가깝게 해체가 된다라고 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실은 그래서 비혈연 가족도 늘어나고 기능도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서 아까 얘기한 사회발전의 영역으로 가족 내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평등, 부부 간에도 평등,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자본주의와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영역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이 공감연대 활동은 다 무급노동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사회 공익을 위한 무급노동의 영역과 그 다음에 페이드워크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그러니까 마치 돈 많이 받는 노동은 귀한 노동이고 돈을 안 받는 노동은 굉장히 싼 노동인 것처럼 평가받는 방식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가족주의를 벗어난 출생, 그러니까 내 가족을 내가 낳으면 우리가 가장이 여전히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을 통째로 같이 집단 자살하는 방식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그 혈족주의적 가족주의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거고, 자녀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아까 발전의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으로 전환한다면 자녀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재생산의 축이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돌봄 노동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담을
다 돌봄 노동을 이제 국가가 맡을 것인가, 어떤 복지기관이 맡을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아까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균형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아까 그 오종민 사무관님 가족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 한 잔은 대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목을 마겠다, 춥겠다 하면은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역량이 수학 문제 푸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전체에서 돌봄 역량과 돌봄 심성을 강화하는 쪽에 기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기관에서 또 기관에서 얘기를 하면은 가족의 기능이 가족이 축소되면서 이거를 공동체를 복원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은 국가기관이 맡거나 아니면 시장의 서비스로 대처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우선 그 단방약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령 사회를 복원할 기회를 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책의 변화 방향을 지금 유엔은 벌써 2015년부터 우리가 그 수출 지향적 공업화 과정의 국가들이 채택했던 성장 중심의 발전 국가 개념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2015년부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켰는데, 한국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운동 단체만 쓰지 불평등 문제를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으로 아예 포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 곧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극도로 원자화된 개인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건 많은 논의를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자화된 개인의 파편화된 개인이라고 하고 원자화된 개인의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론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제가 좀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쓰는 정책 결정의 공론장은 전부 공론장 회사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아웃소싱 시켜서 시간당 얼마, 참여자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미 뭐랄까 경제적인 계산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진짜 그 공론의 형식이 정말 무엇인지, 공론의 형식은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 이런 비용 효율 개념이 이렇게 만연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공론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재개념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돌봄을 아주 그 노동으로, 힘겨운 노동으로, 근데 여성 페미니즘의 일부에서도 이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것이 개념화됐는데, 이게 돌봄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여성들만 전담하거나 독방 육아가 된다면 굉장히 힘듦이 되지만, 이것이 공동체화 된다면은 그 돌봄의 영역이 뭐랄까 새로운 놀명 시범이라는 게 놀명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또는 뭐 관계를 재개정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저 옆에는 사실은 제가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찍어온 건데,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도 얼굴이 다 해맑고 어린애들이 공동 부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현재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게 가족의 기능이 해체됐을 때 시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결합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아직 공동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공동체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 가족센터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복합 기능으로, 가족 돌봄을 하는 사람은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교육 영역이나 다른 경제 활동과 결합하는 방식의 그 가족 기능의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문명 전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 장기 지속적인 생활 세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버렸던 아까 그 전통 중에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부정적인 연고주의는 버리되 공동체적 상부상조는 다시 찾는 이런 방식으로 전통의 재개념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시장 경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화폐가 정부 지자체가 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93년에 그 국제사회에서 공동체 화폐를 논의할 때는 그거는 이제 화폐에서 잉여 가치의 부분을 빼고 교환의 매개체로서 그 화폐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되게 교환의 메커니즘, 너는 피아노 1시간, 나는 강의 1시간 이런 식으로 그걸 기록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복원하는 걸로 지역 화폐론이 남미에서 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화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난한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표시도 안 나요. 성과 표시가 안 나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성과나 효율성 측정이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복원해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돌봄을 우리가 그동안 노동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장신호 쌤하고도 복지나 이런 우리가 담당할 때는 돌봄을 고급 노동으로 하자. 왜냐면 고임금 노동으로 좀 해서 여성들도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자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 돌봄 그 자체 인간의 기본 존엄을 서로 상호 격려하는 돌봄이 유급 노동으로만 되는 것이 반드시 미래의 지향적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 서해 백령도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북측의 해변을 보면서 찍은 건데 어쨌든 그런 저희가 바라는 이렇게 극단적 자본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와 이 성장주의의 결과물 일로서 저는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듀르켐이 말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해체 지표, 자살률, 저출생 이런 모든 어떤 부분에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면에 그 사회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성찰을 하지 않으면 너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공감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식으로 사회 공동체 구하기라는 게 공론으로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